자, AI 논리 입문 챕터 1 논리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기계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쉬리, 아리아처럼 그런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기계에게 날씨를 물어보기도 하고, 교통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기계가 우리한테 또 답을 해주죠. 또 로봇이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주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 지금 이런 기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그 기계들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는 이제 논리라는 거, 논리학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AI 논리 입문이라는 이 강의를 공부하는 그 주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제 그 논리를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던져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 1장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학습 목표가 뭐냐면, 이제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은 논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앞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그 논리하고 이제 그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그 논리하고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논리와 추론 방식을 이해하는 게 인공지능의 원리와 동작을 이해하는 이제 좋은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AI 논리 입문이라는 이 강의를 공부하는 주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논리의 기본 개념과 인공지능의 개념을 각각 공부하고, 또 그 논리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논리를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논리는 단순히 글이나 연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물, 컵이라든가 이런 칼 같은 거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서 논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컵 같은 거는 용도가 이제 물이나 음료 등을 따르기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컵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칼이라는 거, 칼의 용도는 음식을 베거나 또 물건을 베거나 썰기 위한 것, 이런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이걸 바로 칼의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제 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칼의 기본 논리에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논리라는 거는 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분석하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전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논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나 글에서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상대가 이제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것처럼 이제 타당한 그 엄격한 원칙에 따라서 이제 뭐 수행되거나 평가되는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논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논리는 이제 만약 어떤 일이 사실이라면 다른 어떤 일도 사실일 것이다 라는 판단들의 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보통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론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제 논리를 적용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뭐 인간의 지성을 이용하여 사고하고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론이라는 거는 철학, 과학, 뭐 언어, 수학 등의 분야에도 이제 깊이 관여가 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추론이 무엇인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왔죠?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자, 나는 작년에 회사가 어려워서 봉급을 20% 삭감당했다. 이제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봉급을 현재 수준에서 20% 인상해준다고 한다. 근데 결론은 나는 봉급이 삭감되기 전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추론의 예시인데 이 추론이 올바른 추론인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월급을 대략 한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 삭감됐대잖아요. 20% 삭감되면 월급이 8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자, 근데 어떻대요? 봉급이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봉급이 20% 다시 인상됐어요. 그러면 봉급이 다시 20% 줄었다가 다시 20% 증가되니까 100만 원으로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현재 수준이라는 이 단어죠. 현재 수준. 현재 수준이라는 거는 시작점이 80만 원이라는 거죠. 이 80만 원에서 다시 20%를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결론은 80만 원에 20%, 16만 원을 플러스 시켜줘서 96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월급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삭감했다가 다시 인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봉급은 처음 월급보다 4만 원이 줄어드는 96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보다 봉급을 적게 받는 셈이다 라고 아주 추론을 잘했어요. 이건 올바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작년에 삭감 당했다. 또 이제 회사 사정이 해서 한다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지금 두 문장에 해당하는 거, 여기까지 이 두 문장에 해당하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제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따라서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봉급이 삭감되기 전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느냐?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이라는 것은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제와 결론으로 구분되어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논리라는 거, 논리학이라는 거. 이 논리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면 추론하고 논증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추론 또는 논증을 연구하고 이제 뭐 평가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예시와 추론과 논증의 이 특징들을 이 코어 논리학이라는 이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론과 논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론이라는 거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후자의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논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논증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추론처럼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증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앞에서 주어진 전제들은 결론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되고, 그 전제들이 또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제가 결론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요. 또는 전제가 결론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주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시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들로 이제 올라갈게요. 예시를 보면 과반수의 회원들이 나를 지지할 경우에만 출마하겠다. 내가 만나본 회원들은 다 나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출마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 문장은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이제 전제에 해당하는 두 가지 문장하고, 이제 그러므로 어떻다라는 건 결론에 해당하죠. 결론 한 가지 문장. 이렇게 해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앞에서 살펴봤었죠. 추론에서. 자, 그러면 이 전제와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는 걸 공부했냐 하면, 이 추론이 올바른 추론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봤었죠, 앞에서. 자, 그럼 이 예시도 보면 과반수의 회원들이 나를 지지할 경우에만 출마하겠다. 그러면 전체 회원이 뭐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명. 근데 그 중에 과반수의 회원들이 나를 지지할 경우에만 출마하니까 뭐 50명, 적어도 50명이 나를 지지하면 출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출마하겠다고 결론을 지은 이유는 내가 만나본 회원들은 다 나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명은 적어도 만나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일에 이 사람이 2명만 만나봤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생기겠죠. 만일에 만난 사람이 2명이라면 과반수의 회원들이 나를 지지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2명밖에는 안 만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겠죠.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추론을 공부했을 때 추론에서는 전제가 결론을 옹호해야 되고 전제는 참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받아들여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제가 뭐 1번 전제는 3번 결론을 옹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2번은 옹호한다라고 할지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명확하지가 않고 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바른 추론이 아니에요. 그럼 이 올바른 추론이 아닐 때 이 주장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던 주장, 이 주장이 뭔지 이제 주장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서는 주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근거를 제시하며 어떤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타당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정형화된 추론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주요 관심사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원칙들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장이 타당하다 아니다는 이제 근거가 제시가 되고 그 근거가 참이었을 때 이제 결론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 어떤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주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추론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이제 추론은 이게 잘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이 잘 서술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그 추론의 결과에 의해서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겠죠. 논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논리학에서는 추론 방식에 따라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타당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논리학을 배우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논리학을 배움으로써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하는 원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논리가 항상 사용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의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 중요한지 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하는 팬데믹이 왔었는데 패스트를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시궁창에 살면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은 왜 그럴까에 의문을 갖기보다는 시궁창이 어디 있느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코로나가 낫는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고추대를 주워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WHO는 그런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포스터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개인의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와 이제 뛰어난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건데, 자, 인포데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인포데믹은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패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궁창을 찾는다던가 또 코로나가 낫기 위해서 뭐 고추대를 삶아 먹으려고 시도했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화장지 사재기 했었던 기억나죠? 뭐 그러한 일이라던가 또 얼마 전에도 뭐 소금이 코로나 예방에 좋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또 소금을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 이제 그 인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그림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개인의 논리적인 사고하고 추론 능력이 중요하고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 포스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교재에 없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논리, 또 추론, 주장, 논증 이런 사례, 또 이러한 인포데믹과 같은 이러한 사례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추후 좀 기회가 된다면 팀별로 같이 토론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생각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여기에다 적어봤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논리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비형식 논리학이라는 것은 자연 언어의 논증에 대한 연구로 일상 언어 속의 오류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다양한 일상 언어 속의 추론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식 논리학은 순수하게 형식적인 내용을 가진 추론에 대한 연구고 순수하게 형식적인 추론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 논리학은 논리학에서 사용되는 명제들을 쉽게 다루기 위해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기호를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 과학 및 철학 논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개 논리학 중에서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그 수리 논리학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1.2절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제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개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찾고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고 또 짝짓기를 하고 포식자나 위험을 피하는 등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능은 기본적으로 지각 능력, 또 기억하는 능력, 학습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능이 발달될수록 더 다양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능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지식, 추론하는 능력, 또 절차적 능력,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를 찾아내는 뭐 계획 능력, 또 문제 해결력, 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능력, 이러한 다양한 능력을 합쳐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컴퓨터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제 컴퓨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집에 적어도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뭐 책에서 조금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좀 몇 자 적어 놨으니까 개인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고요. 알고리즘도 이제 아주 짧게 책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논리의 흐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수학에 기인하고 있고 또 수학은 논리들의 집합이고 이제 범위를 따져보면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포함되고 알고리즘은 이제 수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하위 갈래에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뭐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알고리즘이다라고 뭐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그 숫자와 문자가 이제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한 일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많은 데이터를 기억하는 또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그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은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인간과 이제 인공지능은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그 기준이 모호해서 합리적인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센서로 받아들이고 이제 수치화해서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이를 수행하면 기계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동작을 하는 단위로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다양한 인식 능력 분야가 있고 인간의 지능 영역을 따라가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논리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모든 분야에 논리와 추론은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과 수학의 논리적 기법과 추론 방법은 인공지능의 초기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으며 사람이 살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지식을 표현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이해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등의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논리와 추론이에요. 자, 그럼 지식을 표현하는 분야에서 논리가 사용되는 그 예를 좀 살펴보면 로봇의 길찾기가 있어요. 그럼 로봇의 길찾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방 안에 로봇이 이제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지식 표현은 방 안의 구조, 또 물건의 위치, 목표 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 뭐 자신의 이동 능력,
이런 것들이 해당돼요. 근데 만일에 이제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 로봇이 또 피해서 가야 되는 그 방법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뭐 후진을 한다던가 또 장애물을 그냥 넘어가도 되면 넘어가겠고, 또 장애물이 너무 커서 넘어갈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되겠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에 필요한 것이 논리적인 규칙과 추론이라는 거예요. 또 인공지능 비서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 비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아 같은 거, 아리아 모두 알고 있나요? 뭐 그런 인공지능 비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인지 아닌지, 뭐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뭐 또 일정이나 지시사항에 따라서 뭐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알람이 울리는 뭐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논리적인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있으며 그 논리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의 그런 기본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장의 내용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 논리를 시작으로 수리 논리의 기본 체계와 활용법, 또 추론 방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논리가 인공지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